미안하다. 미안하다. 재벌 회장이 시장 골목 분식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허름한 바지, 거지꼴이 된 행색. 76년 인생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이 여자에게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 그런데 14살 소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능처럼. 그 손길은 15년 전 죽은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등을 두드려주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재벌 회장은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성북동 대진그룹 한승재 회장의 자택.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12인용 원목 식탁 위에 가정부가 정갈하게 차려놓은 한정식이 김을 올리고 있었다. 갈비찜에 전복죽, 해물 잡채까지 밑반찬만 12가지가 넘었지만 이 넓은 식탁에 앉은 사람은 한승재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승재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입맛이 없어 도로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요즘 들어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는 날이 부쩍 잦아진 참이었다.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회장님, 갈비찜이 좀 질기셨나요?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야, 음식 탓이 아니라 내 몸 탓이니까 신경 쓰지 마. 가정부가 물러나자 한승재는 텅 빈 식탁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의자가 12개인 이 식탁에 가족이 다 같이 앉았던 게 언제였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애초에 그런 날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갈비찜 한 점을 억지로 입에 넣었으나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켜버린 한승재의 머릿속을 문득 오래전에 자주 먹던 음식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박하고 별것 아닌 음식이었지만 먹을 때마다 속이 따뜻해지던 그 맛. 하지만 한승재는 그 생각을 일부러 밀어냈다. 그 음식을 떠올리면 사람이 떠올랐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쓰려왔으니까요. 결국 수저를 내려놓은 한승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치워. 올라가서 쉴 거야. 이 시각 첫째 아들 태영은 대진건설 부사장실에 불을 켜놓고 있었다. 54세의 태영은 요즘 부쩍 이사진 개별 면담이 잦아졌는데 아버지가 모를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40년간 이 그룹을 맨손으로 일궈온 사람의 눈을 그리 쉽게 속일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둘째 태주는 형보다 한층 노골적인 편이었다. 51세의 태주는 대진유통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으나 요즘 그의 일정표에는 회사 업무보다 외부 투자자들과의 식사 약속이 더 빼곡하게 차 있었고 형과 따로 노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터라 형제끼리 부딪히는 건 시간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딸 수연은 49세로 정치인 남편과 결혼한 뒤로 친정과는 거리를 두고 살면서 명절과 아버지 생일에만 얼굴을 비추었다. 올 때마다 비싼 건강식품을 한 보따리씩 들고 와서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하고 말하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약을 먹는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 세 자녀 중에서 오늘 저녁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층 서재 문을 닫고 불을 켠 한승재는 이 넓은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만의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책장 옆 서랍을 열어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유리 위에 먼지를 소매로 닦아내자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다. 막내 아들 준호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26의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수줍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15년 전 이 집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의 기록이었던 것이었다. 준호는 네 남매 중 유일하게 돈과 권력에 관심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형들은 코웃음을 쳤고 한승재도 겉으로는 이 녀석은 사업 감각이 눈곱만큼도 없어라며 타박을 주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준호가 가진 따뜻함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었고 네 자녀 중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둔 건 오직 준호뿐이었으니까요. 졸업 후 준호는 사회적 기업을 차리겠다며 두툼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승재는 그 자리에서 계획서를 펼쳐보지도 않고 이런 걸로 밥이 먹어지냐며 한마디 했을 뿐이었는데 준호가 나간 뒤에 혼자 몰래 그 계획서를 끝까지 읽어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수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내용을 읽으며 돈밖에 모르는 자기와는 참 다른 아이라는 걸 새삼 느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때 준호가 했던 말이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귓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준호가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데려온 여자였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출신이라 형수들에게 은근히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시누이 수연은 대놓고 준호는 왜 하필 저런 집 여자를 데려온 거야라는 말을 하고 다닐 정도였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시아버지 한승재에게만큼은 누구보다 극진히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였습니다. 한승재와 준호가 유독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서연이 직접 끓여주는 소박한 김치국수였다. 고급 한정식이 넘쳐나는 집에서 며느리가 끓여오는 김치국수 한 그릇이 한승재에게는 묘한 위로가 되곤 했었는데 태영의 아내가 뒤에서 시아버지 입맛이 왜 저러시냐고 수군댈 때도 서연은 아랑곳 않고 묵묵히 국수를 끓여 올렸습니다. 때로는 준호와 서연, 한승재 셋이서만 부엌 쪽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웃기도 했었는데 12인용 대식탁이 아닌 좁은 부엌 식탁에서 셋이 어깨를 부딪혀가며 국수를 먹던 그 시간이야말로 이 집안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때도 한승재는 서연에게 맛있다는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시아버지의 표정만 보고도 다 아는 눈치였는지 국수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면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었죠. 한승재는 액자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 그때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40년 넘게 곁을 지켜온 비서실장 김 실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김 실장은 한승재보다 8살 아래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를 넘어선 오래된 신뢰가 있었다.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는데 심장 기능이 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데다 당뇨 수치까지 악화되어 의료진이 입원 치료를 강하게 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쉬셔야 합니다. 한승재는 결과지를 한번 훑어보고는 접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76년을 살았으니 몸이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표정이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나 죽으면 저놈들이 장례식장에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김 실장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저놈들한테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재산이 중요한 거지. 장례식장 상주석에 앉아서도 지분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놈들인데 무슨 준비를 해? 김 실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한승재의 시선이 다시 책상 위 준호의 결혼식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만 살아있었으면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김 실장도 그 말에는 차마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준호가 살아있던 시절 이 집의 공기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그 역시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김 실장이 물러난 뒤에도 한승재는 한참 동안 서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사진 속 서연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던 사진이었죠. 꺼내볼 때마다 아들을 잃은 상처가 다시 덧나는 것만 같아서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이 사진을 다시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승재는 액자를 책상 위에 세워놓았다.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한승재는 그 말을 주워 담지 않은 채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15년 전 봄, 준호와 서연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승재가 막내 아들에게 사준 고급 아파트였는데 준호는 그 넓은 집이 과분하다며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죠. 결혼 2년 차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준호는 형들과 달랐다. 대진그룹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졸업 후에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며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형수들이 막내는 그룹 지분만 축내는 거 아니냐고 뒤에서 수군거려도 준호는 개의치 않았다. 서연만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 역시 남편에게 과분한 것을 바라는 성격이 아니었다. 시가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준호에게 한 번도 하소연을 한 적이 없었는데 준호가 형수들이 또 뭐라 했지? 하고 물으면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내 표정에 다 써 있는데. 정말이야. 신경 쓰지 마. 나는 당신이랑 아버님만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 서연이 아버님을 함께 언급하는 게 준호는 늘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 한승재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엄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있는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었는지 시아버지에게 유독 정성을 쏟았다. 명절이면 형수들이 꺼리는 시아버지 식사 수발을 서연이 도맡았고 한승재가 좋아하는 소박한 김치국수를 끓여 올리는 것도 언제나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이 끓인 김치국수를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먹는 것을 좋아했다. 12인용 대식탁이 아니라 부엌 쪽 작은 식탁에 셋이 오순도순 앉아서 먹는 그 국수가 이 재벌가에서 유일하게 평범한 가족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국수 맛있죠? 시끄러. 먹을 때는 좀 조용히 먹어라. 한승재가 타박을 했지만 국수 그릇은 늘 깨끗하게 비워졌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다. 어느 여름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갑작스러운 복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졌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택시를 부르기엔 시간이 아까웠고 구급차를 기다리기엔 서연의 상태가 급해 보여 준호는 망설임 없이 차 키를 집어들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 금방이야. 서연이 그냥 택시 부르자고 말렸지만 준호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운전대를 잡았다. 와이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는데
조수석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이 걱정되어 속도를 올렸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닥쳤다. 준호의 눈에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가득 찬 것은 불과 12초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조수석을 트럭에서 최대한 멀리 돌리기 위한 동작이었다. 운전석이 트럭의 정면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서연은 경미한 부상으로 며칠 입원하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죠. 28, 결혼 2년 차 아내를 살리고 자기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한승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다. 영안실 앞 복도에서 한승재는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 앞에서는 재벌 회장의 체면 따위가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슬픔이 분노로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화살이 서연에게 향한 것은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한승재는 서연을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네가 그날 밤에 아프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으면 준호가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었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아버지의 말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서연 자신도 똑같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택시를 좀 더 강하게 우겼더라면, 그 생각이 잠들 때마다 서연을 짓눌렀으니까요. 한승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한씨 집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서연이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승재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는데 서연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승재의 명령은 잔인할 만큼 철저했다. 준호가 살던 아파트는 원래 한승재가 사준 것이었으니 당연히 회수되었고 서연은 짐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가족 행사, 제사, 모든 것에서 서연의 이름이 지워졌다. 나머지 자녀들도 서연과의 연락을 끊었는데 사실 그들에게 서연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으니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서연은 남편도 잃고 집도 빼앗기고 가족에게서도 잘려나간 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문 밖에 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날도 비가 왔었다는 것을 서연은 한참 뒤에야 떠올렸다. 준호가 떠나던 밤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쫓겨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은 계속되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의 근처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임신 초기입니다. 약 8주 정도 된 것 같네요. 서연은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 밤 서연의 복통이 혹시 임신 초기 증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준호의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가에 알려야 하나. 서연은 잠시 그 생각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말이 장례식 뒤로 한 번도 연락해오지 않은 시가 식구들의 침묵이 서연에게 그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호준이라고 지었다. 한준호를 거꾸로 한 이름이었죠. 성은 자기의 성을 따라 박호준. 서연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
이름석자에 담긴 준호 두 글자뿐이라는 것이 서연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있으니 살아갈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승재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것도, 며느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현재 한승재의 서재, 준호의 유품 상자를 앞에 놓고 한승재는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상자를 열면 준호가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뚜껑에 손을 대는 것조차 피해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자녀들의 민낯을 똑똑히 확인한 뒤로 한승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자녀들을 시험한 것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김 실장과 함께 건강 악화를 과장하는 연기를 꾸몄는데 방법은 간단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하고 성공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거짓 정보를 자녀들에게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 아무리 냉정한 자식이라도 먼저 아버지 걱정부터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한승재의 마지막 기대였던 것이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째 태영이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무팀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상속세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 회장님 지분 구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아버지 병문안은 이틀이 지나서야 왔는데 그것도 5분 만에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룹 경영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한승재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둘째 태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이 움직이는 걸 눈치채자마자 자기도 외부 로펌을 선임해서 별도 상속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고 병문안을 와서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라며 효자 흉내를 냈지만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전화기를 꺼내 로펌 변호사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다. 형이 벌써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진행합시다. 딸 수연은 셋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와 꽃다발까지 들고 나타났고 아버지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여 보였다. 아버지, 제가 옆에서 간호할게요. 딸이 있잖아요. 한승재도 잠깐이나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딸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동은 30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방에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밖에 나가서 할 생각조차 못할 만큼 급했던 모양이었다. 마침 서재로 향하던 김 실장이 복도 모퉁이에서 수연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 목 확보해야 해. 당신 인맥 좀 써봐. 김 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한승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셋 다 똑같구나. 한승재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으며 화가 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이었다. 남은 것은 깊은 허탈함 뿐이었는데 40년간 그룹을 일구며 자식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해주었다고 생각했건만 정작 그들에게 아버지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열릴 금고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한승재를 짓눌렀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한승재가 중얼거렸고 김 실장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승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다. 건강검진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죠. 그런데 남은 시간을 이 자식들과 지분 싸움이나 하면서 보내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책장 아래 놓여있던 준호의 유품 상자였다. 15년간 손대지 않았던 상자. 한승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준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대학 졸업 앨범, 사회적 기업 사업 계획서, 서연과 함께 찍은 웨딩 사진, 준호가 쓰던 만년필. 한승재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15년의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준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상자 바닥에서 접힌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낯익은 글씨체.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편지 겉면에는 아버님께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날짜를 보니 준호가 떠난 직후 서연이 쫓겨나기 전에 쓴 것으로 보였다. 전하지 못한 채 준호의 유품 사이에 끼워져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승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준호 씨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원망하셔도 됩니다. 아버님이 화가 나신 것을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 제발 건강만은 챙기세요. 준호 씨도 아버님 건강 걱정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원망은 한 글자도 없었죠. 자기를 쫓아낸 시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뿐이었던 겁니다. 한승재는 편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확인한 자녀들의 행태와 15년 전 서연이 남긴 이 편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에 상속세 계산부터 한 자식들, 그리고 쫓겨나면서도 시아버지 건강을 걱정한 며느리. 이 차이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승재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의 무게였습니다. 한승재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쫓아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은 준호에게 하는 것인지 서연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한승재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지분 싸움에 쓰고 싶지 않다는 것.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었죠. 한승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후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40년간 이 시각의 전화에 익숙한 김 실장은 두 번째 신호에 받았습니다. 김 실장,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서연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나?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이 잠시 침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나온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실장은 놀라움을 억누르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승재는 책상 위에 세워놓은 준호의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연의 웃는 얼굴이 편지 속 글씨와 겹쳐졌다. 서연아,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며칠 뒤 김 실장이 서연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가게 이름은 서연이네 분식.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올라왔는데 한승재는 그 대목에서 재혼했나 보군 하고 넘겼습니다. 설마 준호의 아이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한승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 거야. 회장님, 지금 건강 상태로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저라도. 회장이 비서 데리고 찾아가면 서연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고 싶어. 회장도 아니고 재벌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김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멀리서라도 대기하겠다는 양보를 간신히 얻어냈다. 한승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양복이 아닌 옷을 꺼내는 것 자체가 낯선 일이었다. 기사에게 부탁해 낡은 점퍼 하나와 허름한 면바지를 구해왔고 모자를 눌러 쓰자 거울에 비친 모습은 성북동 재벌 회장이 아니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한승재는 거울 속 자기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다. 평생 맞춤 양복만 입던 사람이 이 꼴이라니. 지갑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빼고 현금 몇만 원만 넣은 뒤 마지막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연의 편지를 꺼내 점퍼 주머니로 옮겨 넣었습니다. 김 실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회장님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한승재는 잠시 멈칫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가보면 알겠지. 시장 골목은 한승재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생선 가게에서 나오는 비린내와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죠. 맞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친 한승재가 그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어르신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인의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고 한승재는 가게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가게 안이 들여다 보였는데 테이블이 4~5개쯤 되었고 벽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붙어 있었다. 구석에는 학습지와 참고서가 쌓여 있었는데 한승재는 아직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이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연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한승재는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15년을 메울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승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주방 쪽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 43세의 서연은 15년 전보다 마른 편이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손님에게 보여주는 미소만큼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들어온 손님을 맞이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의 행색은 초라했다. 낡은 점퍼에 허름한 바지, 모자를 눌러 쓴 모습.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워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눈매. 서연은 그 눈매를 잊을 수가 없었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승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15년간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말이 있었을 텐데 막상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하니 입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서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방에서 뛰어나오다시피 달려와 한승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차가운 시아버지의 손과 달리 서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기를 쫓아낸 시아버지가 거짓골로 나타났는데 첫마디가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빼앗긴 집이, 혼자 버텨온 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서연의 첫 반응은 시아버지의 안부였던 것이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아버님. 서연이 한승재를 가게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승재는 이끌리듯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은 것인지 서연의 말에 순순히 따른 것인지 자기도 구분이 가지 않았다.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국수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치국수였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한승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국수? 서연이 자주 끓여주던 그 소박한 김치국수? 한승재와 준호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부엌 작은 식탁에 셋이 둘러앉아 후루룩 먹으며 웃던 그 국수. 준호가 죽은 뒤 한승재는 이 국수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맛이 준호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아무리 비싼 한정식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던 이유를 한승재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그리워했던 건 음식이 아니라 이 국수를 함께 먹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다. 한승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수를 뜨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겨우 한 젓가락을 입에 넣자 15년 전 그 맛이 그대로 혀 위에 퍼졌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수 맛도, 이 국수를 끓여주는 사람의 마음도. 한승재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국수를 먹으면서 우는 것이 스스로도 한심했지만 76년 인생에서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아픈 국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한승재가 국수를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왜 이런 행색으로 왔는지 묻지 않았고 15년간 어디서 뭘 하셨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시아버지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곁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국수 그릇이 비워지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더 드실래요? 더 끓여드릴 수 있어요. 아니, 됐어. 배부르다. 한승재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실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더 먹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뭔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한승재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버님, 많지는 않지만 이걸로 따뜻한 식사 드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만 원. 서연이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모은 것으로 보였죠. 가게 매출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이 작은 분식집의 크기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 그 형편에서 가진 돈을 전부 꺼내 시아버지에게 내민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밀어주며 아버님, 여기 또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한승재는 봉투를 받아든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며느리에게 몇만 원을 받아쥐고 앉아 있었다. 이 여자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가진 것 전부를 내밀면서 또 오시라고 하고 있었다. 15년 전 자기가 이 여자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몇만 원짜리 봉투의 무게가 차라리 100억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승재는 봉투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빈 국수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15년 전 이 여자를 쫓아내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던 자기에게 이 여자는 가진 것 전부를 내밀며 언제든 오시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았고 말없이 맞은편에 앉아 시아버지 곁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승재는 며칠간 허름한 행색 그대로 서연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올 때마다 식사를 차려주었고
한승재는 왜 이런 행색으로 다니는지 설명하지 않았죠. 서연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주 앉아 국수를 먹는 동안에는 그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승재는 서연의 하루를 곁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가게 문을 열면 하루 종일 주방과 홀을 오갔죠. 점심시간에는 시장 상인들과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서연은 한 명 한 명에게 웃는 얼굴로 국수를 내주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한 번은 독거 어르신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들어와 국수 한 그릇을 시키더니 계산할 때 지갑을 더듬거리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것을 한승재가 보았습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어머니, 오늘은 서비스예요. 다음에 오셔서 드세요 하며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뒤에도 서연의 표정에는 아까운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게 눈에 보였다. 가게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이 벽에 페인트만 깨끗하게 칠해놓은 정도였고 서연이 입고 있는 앙치마도 몇 번을 빨아 입었는지 색이 발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서연은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틈이 가게를 닫고 밑반찬을 미리 준비했다. 한승재는 이 여자가 15년간 얼마나 단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도움 없이, 아무 지원 없이 홀로 이 가게를 일으키고 아이를 키워온 것이었으니까요. 가게에 드나들수록 한승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아이 그림, 구석에 쌓인 학습지와 참고서, 테이블 아래 놓인 작은 운동화 한 켤레. 서연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는데 한승재는 재혼해서 낳은 아이겠거니 생각했다. 서연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을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한승재가 가게 한쪽 구석에서 국수를 먹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학교를 마친 소년이 들어왔다. 엄마, 나왔어. 교복을 입은 14살 소년이었습니다. 한승재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뜨렸다. 소년의 얼굴이 준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준호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죠. 눈매, 웃는 모양, 고개를 약간 갸웃하는 버릇까지. 한승재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사진 속에서나 보던 준호의 얼굴이 살아 숨쉬는 소년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소년이 한승재를 보았습니다. 엄마, 손님이야? 서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이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한승재는 소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는 한승재를 서연이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소년을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호준아, 인사드려. 이분이 할아버지셔.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승재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이었지만 엄마가 늘 해주던 말이 있었는지 거부감 없이 한승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한승재는 인사를 받는 것도 잊은 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호준이라고? 네. 준호 씨 이름을 거꾸로 지었어요. 이 아이한테 아빠 이름을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한승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호, 호준,
며느리가 쫓겨나면서도 아이의 이름에 아버지를 남겨주었다는 것. 성은 박이었다. 박호준. 한씨 집안에서 잘려나간 뒤에도 서연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 이름 속 두 글자뿐이었다는 것이 한승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호 씨가 떠나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쫓겨나고 2달 뒤에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15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승재는 더 이상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지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14년이었습니다. 14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막내 아들의 아이. 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꺾어서 살린 서연이 그 뱃속에 준호의 아이를 품고 쫓겨나서 아무 도움 없이 혼자 낳고 혼자 키워온 것이었죠. 자기가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이 아이와 14년을 함께 했을 것이었습니다. 첫걸음을 떼는 것도, 처음 말을 하는 것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곁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한승재는 분식집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펑펑 울었다. 체면도 위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76년 인생에서 아들의 영안실압 이후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연에게 하는 말인지, 준호에게 하는 말인지, 눈앞에 호준이에게 하는 말인지 한승재 자신도 구분할 수가 없었다. 호준이는 당황한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으니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당연했다. 서연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준이가 움직였다. 잠시 망설이더니 한승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14살 소년이 본능적으로 할아버지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 손길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아버지 등을 두드려주던 것과 똑같은 손길이었으니까요. 한승재는 그 손길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호준이를 끌어안았다. 처음 안아보는 손자였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전해오는 체온이 준호의 것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호준이는 영문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늘 해주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원래는 좋은 분이셨다고, 아빠가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했다고. 그래서인지 호준이는 처음 만난 할아버지의 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가만히 안겨 있었다. 분식집 안에 3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승재가 호준이를 안고 울고 서연이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호준이는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죠. 가게 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3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한승재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도 회장님은 개인 일정 중이십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자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첫째 태영이었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기회로 본 태영은 비상 이사회를 소집하려 했습니다. 이사진에게 개별 연락을 돌리며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경영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프레이밍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회장 직무대행을 자기가 맡겠다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태영은 김 실장에게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 실장, 아버지 어디 계신지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 지금 그룹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왜 숨기는 거야?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회장님이 혼자 쉬고 싶다고 하셔서. 쉬고 싶다고? 그룹 회장이 며칠씩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게 말이 돼? 김 실장은 태영의 추궁에도 모른다며 버텼습니다.
태영은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둘째 태주는 형이 직무대행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자기 편 이사들을 결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건설 쪽을 가져가면 자기는 유통이라도 확실히 틀어쥐어야 한다는 계산이었죠. 외부 로펌과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지분 방어 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는데 아버지의 행방보다 형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이 더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딸 수연은 양쪽 오빠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노렸다.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남편의 정치 인맥을 동원해 언론 쪽에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실종이라는 기사가 나가면 주가가 흔들릴 것이고 그 혼란 속에서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는 셈법이었던 거죠. 세 남매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두고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태영과 태주는 아버지가 서연의 분식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 실장이 흘린 것이었죠. 한승재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는데 한승재는 자녀들이 서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직접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분식집에 나타난 것은 태준이었다. 형보다 조급한 성격답게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바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시장 골목 입구에 섰다.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양복을 차려입은 태준이 차에서 내려 분식집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작은 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서연은 주방에서 나오다가 태준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시가 19였으니까요. 태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있어? 15년 전에 쫓겨난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버님을 붙잡은 적 없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왔다고? 멀쩡한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찾아와? 당신이 뭔가 꾸민 거 아니야? 태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식탁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났다. 이거면 되지? 아버지한테서 손 떼. 서연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적어서 그래? 얼마면 돼?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버님한테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태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서연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태준의 신경을 긁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것 봐,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당신은 15년 전에 이 집안에서 나간 사람이야. 쫓겨난 주제에 돈 냄새 맡고 다시 붙으려는 거 아니면 뭐야? 서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굳었지만 곧 다시 평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버님을 붙잡은 적도 돈 냄새를 맡고 온 적도 없습니다. 아버님이 이곳에 오신 건 아버님의 뜻이에요. 태준이 식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 여자가 끝까지.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학교를 마친 호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들어오던 호준이는 낯선 남자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엄마. 호준이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괜찮아, 호준아라고 했지만 호준이의 눈은 이미 태준을 향해 있었다. 14살 소년의 눈이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호준이가 엄마와 태준 사이로 걸어가 엄마 앞에 섰다. 작은 체구였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태준은 갑자기 나타난 소년에게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꼬마는. 꼬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호준이가 물러서지 않고 태준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주먹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이 호준아, 됐어 하며 아들의 어깨를 잡았지만 호준이는 엄마 앞에서 비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호준이를 귀찮다는 듯 한번 쳐다보고는 관심을 끊었다. 이 소년이 누구인지, 왜 서연의 가게에 있는지 따위는 태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게 안쪽 방에서 이 장면을 전부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승재였죠. 태준이 서연에게 쏟아붓는 모욕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었고 호준이가 엄마를 지키려고 앞에 나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호준이가 태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한승재는 입술을 깨물었죠. 준호를 닮았다. 저 아이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던 겁니다. 한승재가 안쪽 방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주는 아버지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러고 계세요? 한승재는 태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곳? 여기가 이 아비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다. 너는 모르겠지만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승재가 한 걸음 다가서며 이어갔다. 방금 네가 한 짓을 내가 다 들었다. 돈봉투 던지면서 사람 모욕하는 게 네가 50년 넘게 살면서 배운 전부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닥쳐. 한승재의 한마디에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승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40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으니까요. 돈 봉투 가져가. 그리고 나가. 태준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읽었다. 식탁 위에 봉투를 집어들며 서연에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간 태준의 외제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떠난 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호준이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아, 다 괜찮아라고 속삭이고 있었고 호준이는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은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승재는 호준이를 바라보며 엄마를 지키려고 어른 앞에 당당히 나서는 이 소년이 준호와 겹쳤습니다. 준호도 그랬으니까요. 부당한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아이였던 것이었죠. 한승재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태영이하고 태준이 움직임 전부 파악하고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 다 끝낼 때가 됐다. 전화를 끊은 한승재는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서연이 호준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호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승재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하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승재가 대진그룹 본사로 복귀한 날 로비에서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며칠간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시장 골목을 다니던 노인은 사라지고 말쑥한 정장의 단정한 머리, 재벌 회장의 위엄을 되찾은 한승재가 본사 정문을 들어섰다. 김 실장이 반걸음 뒤에서 따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승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자녀들이 벌인 일들을 김 실장은 빠짐없이 정리해두고 있었다. 태영이 이 사진을 개별 접촉하며 직무대행을 자처하려 한 정황, 태준이 외부 로펌을 선임해 지분 방어 전략을 세운 기록, 수연이 남편의 정치 인맥을 동원해 언론에 재벌 회장 실종 기사를 흘리려 한 움직임. 거기에 더해 김 실장이 수년간 조용히 모아온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태영의 대진건설 협력업체를 통한 배임 증거, 태준의 대진유통, 물류비 횡령 내역, 수연의 남편이
대진그룹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한 정황. 한승재가 이 자료들의 존재를 처음 안 것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아왔던 것들이었습니다. 한승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이사회에서 자녀들을 정리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태영, 태준, 수연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태영은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자기가 준비한 승계안을 발표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태준 역시 나름의 PT 자료를 가지고 온 모양이었다. 수연은 오빠들 사이에서 상황을 살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자리를 잡자 한승재가 입을 열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영과 태준의 눈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승계 발표가 나오는 건가? 둘 다 자기가 지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정이었죠. 한승재가 김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회의실 스크린에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승계안이 아니었다. 첫 번째 화면. 태영이 아버지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행동법무팀의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지시한 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역이었습니다. 태영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다. 두 번째 화면. 태준이 외부 로펌과 주고받은 상속 전략 회의 자료였습니다. 형을 견제하기 위해 별도로 움직인 기록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다. 태준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화면. 수연이 아버지 병문안을 마치고 복도에서 남편에게 한 전화 내용을 김 실장이 기록해둔 메모였다. 오빠들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 목 확보해야 해.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승재는 세 자녀의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에 단 한 명도 아비 걱정을 안 했어. 태영이 너는 가장 먼저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태준이 너는 로펌부터 선임했고, 수연이 너는 지분 확보하라고 남편한테 전화했지.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이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잠깐 아버지.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태영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한승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올라갔다. 김 실장이 수년간 수집한 것들이었습니다. 태영이 대진건설 협력업체를 통해 개인 자금을 빼돌린 배임 내역, 태준이 대진유통 물류비를 부풀려 횡령한 자료, 수연의 남편이 대진그룹 이사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내부 정보 유출 증거였습니다. 태영의 입이 벌어졌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고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한승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 자료들 내가 어제 오늘 모은 게 아니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다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아준 거지.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너희한테 기회를 더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그룹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걸 공개하시면 주가가. 그룹은 내가 세웠고 내가 정리한다. 한승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실려있지 않았죠.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부로 한태영, 한태준, 한수연 세 사람의 그룹 내 모든 직위를 해임한다. 상속권도 박탈한다. 회의실에 탄식과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태준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승재는 무릎 꿇은 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서연의 분식집에서
돈 봉투를 던지며 모욕하던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기회. 서연이한테 돈 봉투 던지면서 쫓겨난 주제라고 했을 때 그때는 기회고 뭐고 생각 안 했잖아. 태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딸이에요. 딸이잖아요. 한승재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면 아비가 아프다는데 집은 계산부터 했겠나? 효도하러 왔다며 눈물까지 보여놓고 문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전화한 거 내가 다 알아. 수연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승재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배임과 횡령건은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관련 자료는 법무팀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넘기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대할 수 없었던 거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한승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세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이 그룹에서 가져간 것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그마저도 감사한 줄 알아라. 세 자녀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 사이 한승재는 회의실을 나섰죠. 김 실장이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승재가 물었다. 기자회견 준비는 됐나? 네, 회장님. 1시간 뒤에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한승재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자기가 세운 빌딩들이 보이는 풍경이었고 이 풍경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실장. 네. 내가 준호한테 서연이한테 진 빚을 이제라도 갚을 수 있을까? 김 실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다 갚으실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실 수는 있습니다. 한승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회의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15년간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이미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진그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경제부 기자들뿐 아니라 사회부 기자들까지 몰려든 것이었다. 재벌 회장이 며칠간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던 터라 무슨 발표가 나올지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승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한승재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대진그룹 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대진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앞으로 그룹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저는 보고만 받는 형태로 물러나겠습니다. 취재진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승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저의 세 자녀인 한태영, 한태준, 한수연은 오늘부로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상속권 역시 박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관련 자료는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빨라졌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재벌 회장이 직접 자녀들의 비리를 공개하고 상속권까지 박탈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한승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경영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말하는 목소리였다. 여기서부터는 그룹 경영과는 관계없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꼭 해야 할 말이기에 이 자리를 빌립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고 눈이 한승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5년 전
제 막내 아들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비 오는 밤에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어서 아내를 살리고 자기가 떠났습니다. 한승재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지만 이내 다시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네가 아프다고 난리치지 않았으면 준호가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쫓아냈죠. 살던 집도 빼앗고 가족에게서도 잘라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근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었고 며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죠. 한승재는 주머니에서 서연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겹인 낡은 편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저한테 보내려고 쓴 건데 전하지 못하고 아들의 유품 사이에 끼워져 있었고 15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한승재가 편지를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에 남은 문장을 읽었다. 아버님, 준호 씨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원망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버님 건강만은 챙기세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기자가 고개를 숙였다. 쫓아낸 시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원망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한승재가 편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거짓골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 외곽시장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승재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다. 거짓골로 나타난 저를 보고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쫓아낸 시아버지한테 원망 한마디 없이 걱정부터 한 거였습니다. 한승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며느리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걸로 따뜻한 식사 드세요. 여기 또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한승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까 제가 제 자녀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에 상속세 계산부터 한 자식들이 있고 쫓겨나면서도 시아버지 건강을 걱정하고 15년 뒤에 거짓골로 나타난 시아버지한테 가진 것 전부를 내민 며느리가 있습니다. 제가 76년을 살면서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았던 겁니다. 한승재가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준호의 아이가 있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난 뒤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알릴 수도 없었겠지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접니다. 며느리는 혼자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14년을 그렇게 버텨온 겁니다. 한승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손자 이름이 호준입니다. 준호를 거꾸로 한 이름입니다. 며느리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 이름 두 글자뿐이었던 겁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안경을 벗어 눈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14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제 손자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제가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14년을 함께할 수 있었죠. 첫걸음을 떼는 것도, 처음 말을 하는 것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곁에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걸 제 손으로 걷어찬 것이었죠. 한승재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76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을 몰라본 것입니다. 한승재는 잠시 마이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서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며느리 박서연과 손자 박호준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며 제가 15년간 지지 못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한승재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 며느리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진그룹 사회공헌 사업으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모아서 영어, 수학 등을 그룹 과외 형태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교육 봉사 사업을 챙기겠다는 선언은 이례적이었으니까요. 제 며느리가 14년간 혼자 고생하면서도 가장 신경 쓴 것이 아이 교육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 학습지 한 권이라도 더 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 많을 것이고 그 아이들이 부모 하나 없다는 이유로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그리고 준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한승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승재는 아무 말 없이 대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김 실장이 기자들에게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로 나온 한승재의 발걸음이 멈추었고 등 뒤로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한승재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 아버님, 여기 또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호준이의 목소리. 엄마, 나왔어. 한승재는 김 실장을 돌아보며 가자. 서연이네 가게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네 분식집은 조금 더 넓은 가게로 자리를 옮겼다. 시장 골목 안쪽에서 골목 입구 쪽 모퉁이로 이사한 것인데 간판은 그대로 서연이네 분식이었습니다. 한승재가 새 가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을 때 서연은 한참을 고사하다가 그러면 간판은 그대로 쓸게요라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가게에는 요즘 매일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바지에 앞치마를 두른 76세의 노인이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노인이 누군지 몰랐다. 그냥 서연 사장님의 시아버지쯤 되는 분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한승재가 들어오는 손님에게 말을 건넸다. 어색한 존댓말이었지만 며칠 하다 보니 제법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하면 한승재는 우리 며느리가 끓이는 국수가 서울에서 제일이야. 안 먹어봤으면 한번 먹어봐 하며 자랑을 늘어놓곤 했다. 주말이면 한승재는 한부모 가정교육지원센터에 나갔습니다. 대진그룹이 마련한 공간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승재는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한 명 한 명 어깨를 토닥이며 잘하고 있어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격려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승재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승재가 김 실장에게 말했다. 오늘 센터에서 중학생 아이가 나한테 와서 할아버지,
저 수학시험 90점 맞았어요. 하면서 웃더라. 엄마한테 학원 다니고 싶다는 말을 못했었다고 하더군. 김 실장이 가만히 듣고 있자 한승재가 덧붙였습니다. 호준이도 저랬을 거야. 14년을 그렇게 참으면서 살았을 거야. 내가 그걸 만든 거지. 한승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죠. 후회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가게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시험 잘 봤어요. 한승재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몇 등이야? 3등이요. 다음엔 1등 할 거예요. 이 녀석 준호야. 한승재가 말을 멈추며 준호라고 부를 뻔한 것이었습니다. 호준이의 웃는 얼굴이 준호와 너무 닮아서 순간 착각을 한 것이었죠. 한승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호준아, 잘했다.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매일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호준이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에 한승재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에서 12인용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14살 손자가 분식집 카운터에서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호준아, 손 씻고 와. 밥 차려줄게 하고 말했고 호준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뛰어갔습니다. 그때 호준이가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항상 말해줬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했다고요. 한승재가 멈추었습니다. 호준이는 이미 뛰어가고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오래 남아 있었다. 준호가 자기를 제일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서연이 15년간 한승재를 원망하기는커녕 호준이에게 할아버지를 좋은 분으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 한승재는 카운터에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서연이 김치국수를 끓여 작은 식탁에 세 그릇을 놓았죠. 한승재, 서연, 호준이. 세 사람이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의 12인용 식탁에서 혼자 갈비찜을 먹으며 입맛이 없다고 수저를 내려놓던 한승재가 지금은 시장 골목 분식집의 좁은 식탁에서 며느리와 손자와 나란히 앉아 김치국수를 먹고 있었다. 어깨가 부딪힐 만큼 좁은 식탁이었지만 15년 전 부엌 식탁에서 준호, 서연과 셋이 국수를 먹던 그때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승재가 국수를 한 젓가락 먹고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네 아버님, 맛있다. 서연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에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한승재가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것이었으니까요. 호준이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엄마 국수 원래 맛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 한승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세 사람이 좁은 식탁에서 국수를 먹는 동안 가게 바깥으로는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승재는 문득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식사는 10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끓여준 이 한 그릇의 김치국수였던 것이었다. 한승재는 국수를 다 비우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서연과 호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이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승재 회장은 76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골로 찾아간 자기에게 가진 것 전부를 내밀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잔인해지기 쉽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러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한승재가 그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후회로 채우고 나서야 겨우 허름한 점퍼 하나 걸치고 며느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15년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그 세월을 아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주고 시아버지를 좋은 분이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미움 대신 따뜻함을 선택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도 서연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말, 내가 차마 내밀지 못한 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재처럼 15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보다는 오늘 한마디 먼저 건네는 것이 나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